나눔생과 선배 시민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사회를 맡게 될 선배 시민학회 학술연구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영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먼저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나눔생과 선배 시민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나눔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사단법인 마중물, 그리고 올해 창립한 선배시민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나눔생 프로젝트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마중물이 3년째 함께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참여 기관들이 후배 시민을 중심으로 확장된 나눔의 개념을 학습하고 또 직접 지역사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선배시민학회는 선배 시민에 관한 연구와 사업을 통해서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시민, 풍요롭고 당당한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올해 5월에 창립한 학회입니다. 선배 시민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실천 현장에 적용하고 또 그 실천의 경험을 함께 학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모아서 오늘 개최하는 포럼의 주제는 시민, 나눔을 잇다, 선배 시민과 후배 시민의 이론과 실천입니다. 네, 오늘 포럼은 크게 3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1부에서는 대회 선언과 함께 축사, 축하 공연, 기조 강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나눔과 선배 시민 이론을 주제로, 그리고 3부에서는 나눔과 선배 시민 실천을 주제로 포럼이 진행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1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배 시민 학회 초대 회장님이신 유범상 교수님의 개회 선언과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배시민학회 학회장 유범상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참치캔을 따다가 손을 베면 엄마가 조심하지, 그럼 애가 엄마 내가 조심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하고 짜증을 내면 이제 엄마하고 싸움이 시작이 되고, 아빠가 애 좀 잘 돌보지 당신 닮아서 그렇잖아, 그럼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이 되죠. 이것은 이제 위험에 처한 그 아이의 책임이 그 아이거나 가족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는 이태원에서 발생한 것은 사건이 되고, 그다음 거기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사망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참치캔을 호일처럼 만들었다는 뚜껑을 절대 다칠 수가 없거든요.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어서 자꾸 다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것이 발생하는데 그건 놔뒀다라면,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었다면 이것은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참치캔을 따다 다치면 어느 회사 제품이야? 정부는 뭐하고 있었어? 이렇게 묻기 시작하게 되면 이태원에서 벌어진 것은 참사고, 그리고 그들은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안들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건 거죠. 오늘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 모임은 이제 나눔생은 그동안의 나눔을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자, 그래서 이걸 연민의 나눔이라고 했던 관점들을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이게 시민들의 권리고 그 권리의 관점들 속에서 나눔 교육과 나눔 철학을 만들어보자 했던 것이 나눔생 프로젝트거든요. 이건 공동모금회와 사단법인 마중물이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노인을 분리이론에 기반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분리가 되니까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회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은 시민이고, 그 다음에 시민으로서의 선배고, 그리고 인간이다라는 관점에서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 해서 이제 모여가지고 토론해서 만들어진 것이 선배 시민 학회거든요. 시민으로 본다면 그들에게는 권리가 있는데 어떤 권리가 있냐면 생명에 대한 권리, 생존에 대한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배로서 본다면
그런 시민권을 권리로 인식하고 후배들을 위해서 그리고 동료 시민들을 위해서 그 권리를 향해 실천하는 존재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민으로서의 선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의 문제, 최소한 배고프지 않을 생존의 문제들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의미를 묻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선배시민학회는 모든 사람들이 노인을 포함해서 그들의 시민이자 시민으로서의 선배이자 그리고 인간이다라는 관점에서 고민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 만들어진 것이 선배시민학회거든요. 그래서 나눈 셈의 후배 시민들과 선배시민학회의 이제 선배시민들이 공통의 이해관계, 우리는 시민이고 그래서 최소한 배고프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인간답게 살 권리,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함께 선언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우리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있어서 함께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태원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새로운 하나의 어떤 그 광장이 만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말씀드린 대로 학계와 현장과 선배시민과 후배시민들이 모이는 자리거든요. 이제 2부, 3부를 가게 되면 청소년들도 와서 자신들의 사례를 발표하게 될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 자리는 되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권을 권리로서 우리가 이제 선언하는 자리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멀리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수원에서 오신 분들은 명함을 내밀지 못할 텐데 저쪽에 태백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들 계시고요. 늘 이 모임을 하게 되면 우리 오성원 선생님 어디 계세요? 그렇죠. 저 태백에서 오셨고 그다음 더 놀라운 것은 저쪽에 부산스럽게 오신 우리 조수영 관장님도 계시고 조수영 관장님 오늘 특별히 뭐 발표도 하는데 너무 좋은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일단 뭐 질문이라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짜로 더 놀라운 것은 금성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목성도 아니고 화성도 아니고 금성도인 복지관에 금성에서 오신 관장님도 계시고 김태환 관장님도 그래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한 분 한 분이 소중해서 다들 소개시켜드리고 싶지만 오늘 이 자리는 의미를 나누는 자리니까 이제 오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학교 총장님 이렇게 발걸음을 함께 해주셨고 오늘 또 좋은 말씀을 주실 거고 특히 김누리 교수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의미를 함께 나눠주러 오셨거든요. 저희들이 토론을 하면서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의미 있게, 가장 재미있게, 가장 신나게 해주실 분이 누군가 했더니 다들 김누리 교수님이라고 해서 그 교수님을 모셔서 우리가 누려보자 그래서 김누리 교수님을 모셨는데 교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광주에서 함철우 교수님도 오늘 좌장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유해수 원장님도 이제 함께 오셔서 토론하게 됐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작은 모임인 것 같지만 의미로는 큰 화두를 던지는 건 거고요. 그리고 이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스태프진들이 고민을 했거든요. 마중물에 우리 김학민 국장님 어디 계시고 저 뒤에 늘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높아심을 갖고 내가 높아도 아닌데 왜 높아심을 갖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우리 저 선배시민학회 또 어디 계세요? 우리 저 관사님, 노은실 관사님, 저 바깥에서 지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중원노인 목사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희 방송대 대학원생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이 땅의 권리의 결핍을 느끼는 시민들 그리고 진정한 권리, 시민들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시민들이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진천군의 노인복지관에 우리 서남의 선배 시민들의 큰 바이올린이 되자 이렇게 만들어진데 이번에 제가 토론회 갔더니 진천군 노인복지관 부설로 선배시민 지원센터를 만들자 하는 것을 제안하셨고 아마 거의 실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날 그 선배 서남의 어떤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걸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인복지관에 이제 7, 80대밖에 안 온다. 그 후배 시민들, 베이비 부모들이 오기 위해서는
선배 시민의 철학과 실천을 가진 공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남회가 주도가 돼서 선배 시민 지원센터에 대한 이제 결실을 볼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도처에서 우리가 고민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어두운 시기에 그래서 화두를 던지는 것이 오늘 이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민 나눔을 읽다가 저희들의 주제거든요. 시민 나눔을 잊어버리다가 아니라 있다. 선배 시민, 후배 시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신 우리의 시민권을 인권으로 그리고 생명권으로 잊고, 그리고 오늘 오신 이분들이 토론하는 동료로서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시민 나눔을 있다. 근데 저희는 이것을 연민의 나눔이 아니라 권리의 나눔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저희 올바른 제목은 시민 권리형 나눔을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니까 한번 좀 제가 주제 넘지만 한번 선창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오늘 이 의미들을 되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주 서로가 의미들을 나누기 때문에 즐겁고 신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앞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소리가 다시 한번 해보십니다. 자, 자선을 넘어서 권리로 그리고 단순히 임금을 위한 노동을 넘어서서 어떤 가치를 가져오는 그런 어떤 액션 활동들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고민하는 이 자리가 나눔을 이 권리형 나눔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 네, 아무튼 뭐 오늘 이 자리가 지식과 의미와 그리고 토론하는 동료를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요. 특히 오늘 김영애 교수님이 사회를 보게 될 텐데.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김영애 교수님은 사회가 아니라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늘 노래로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함께했는데 오늘은 좀 끼를 좀 숨기시고 오늘 좀 차분하게 그리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사회를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안전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향수의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 자리가 기대되도록 그런 한영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님이신 이제 고성환 총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고성환 총장님께서는 사실 저희 선배시민학회 발기인대회 그리고 창립총회에도 직접 참석하셔서 축사를 해주셨는데요. 많은 관심과 지지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성환 총장님 앞으로 모시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학회 축사를 가끔 하는데 학회 하면은 보통 학회다 보니까 되게 분위기가 엄숙하고 굉장히 진지하죠. 그런데 이 선배시민학회 진짜 창립 발기인 대회, 창립 총회 오늘 세 번째인데 이제 유금상 회장이 저를 좀 공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항상 이 보면은 이 분위기가 굉장히 유쾌하고 밝고 그래서 여느 학교와는 다른 그런 걸 항상 느낍니다. 근데 그렇게 분위기가 되는 가장 큰 이유를 보니까 제가 평소에 유금상 교수한테 그 아재 개그는 이제 안 통하니까 그만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여전히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재 개그가 아주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선배시민학회 창립 발기인데 축사를 하려고 하고 선배시민에 대해서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조금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육체적으로는 100세 시대가 되었을는지 모르지만 이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외에는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100세 시대를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선배시민학회가 그러한 구체적인 부분을 뺀 나머지 정신부원적인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이 100세 시대를 대비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개인적인 친분도 있지만 이 저희 방송대학이 할 수 있는 역할, 그 다음에 방송대학이 지향하는 부분과 상당히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고 방송대학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분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뭐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막 불러대고 우리 여기 누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를 부를 때는 이 점심 먹을 시간을 좀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축사를 여기 와서 3번쯤 하다 보니까요. 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1년쯤이나 있다가 한번 불러주시든가 하면 제가 그동안에 조금 내용을 마련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유음상 회장에 대한 이 생각이 뭐냐 하면은 그야말로 참 괴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이라면 이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선배시민학회도 그런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큰 사고를 터뜨릴 수 있겠다라는 하는 그런 이 바람도 있고 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선배시민학회를 통해서 크게 사고를 터뜨린다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발전하고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음상 회장을 비롯한 모임은 여러분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사고에 같이 동참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방송대학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회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 다음엔 꼭 점심시간 확보해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에게 되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당초 축사를 해주시기로 하셨던 그 황인식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무총장님께서는 오늘 갑자기 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셔서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다음 순서로 또 이어지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셨을 시간이실 것 같은데요. 저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님의 이제 기조 강연이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늘 사실 김누리 교수님께서는 활동이 많으셔서 많이 바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 오늘 포럼에 기조 강연을 또 수락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조 강연의 주제는 거대 위기의 시대의 대한민국 대전환, 나눔과 시민권을 중심으로입니다. 네, 김누리 교수님을 앞으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은 몰랐는데요. 또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 줄 사실 잘 몰랐는데 오늘 유 회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중요한 단체와 자리가 있는데 제가 몰랐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저 뒤에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예, 지금 나눔샘과 선배시민 그것을 잇는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저는 연대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게 연대의 정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눔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시민의 힘인 것 같습니다. 시민의 힘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적다는 거죠. 사실상 민주사회가 됐다고 하지만 과연 시민의 힘이 한국 사회를 바꿔내고 성숙한 사회로 만드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루는 바로 연대의 정신과 시민의 힘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닌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유 회장님이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놀란 것이 선배 시민이라는 저도 처음 들어본 그 개념 때문에 놀랐습니다. 모든 언어가 결국은 현상을 포착할 뿐만 아니라 현상을 바꾸는데도 언어를 통하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 것인데요. 선배 시민이라고 하는 정말 아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그런 개념을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문제죠. 문제. 노인 문제, 복지 문제. 자꾸 문제의 영역으로 노인을 보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노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민의 일부로서 우리의 시민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세력이다. 이렇게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뒤집은 거죠. 자선의 대상에서 이제 변화의 주축으로 노인들을 새롭게 봐야 한다. 이 발상 자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략 한 25분 정도 2시까지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긴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세 가지 이야기 정도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나라에서 우리 선배 시민들이 하셔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실은 굉장히 암울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암울함이 지금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인식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저는 지금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최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우리가 어떤 위기에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또 인식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7월에 독일에 한 달 갔다 왔는데요. 그때 독일 사회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것을 완전히 뒤집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가 없다. 이러한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발전 지상주의, 성장 지상주의 이러한 생각은 미래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재앙이 될 것이다. 인류의 미래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단순한 이론적 차원에서 또 토론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류의 발전과 성장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뒤집어야 한다. 성장이 악이고 발전이 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정당이 지금 독일에서 제1당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어요? 녹색당이 최근에 있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인류가 가져왔던 물질주의 문명에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생태주의 문명으로 바꾸지 않으면 인류의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생각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보편적 상식이 돼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게 전혀 지금 와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생태적 위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저는 우리 선배 시민들의 역할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배 시민들의 경우는 물질주의 문명이 어떤 식으로 한국 사회에 확산됐는지 말하자면 과거의 자연주의적 삶에서 요즘의 물질주의적 삶으로의 변화 과정을 가장 많이 체험한 세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주의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젊은 세대에게 말해줄 게 많은 그러한 세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위기는 저는 생태적 파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위기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위기일까요?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지금 살고 있는 인류가 최후의 인류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상식이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러한 말이 오히려 낙관적인 전망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비관적입니다. 2050 거주불능 지구, 이건 한국에서도 굉장히 주목받은 책이지요. 이 책에 따르면 한 세대 남았다는 거예요. 2050이니까 앞으로 30년 이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지구 자체가 인간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행성이 된다는 것이고요. 지난달에 나왔죠? 지난달에 나온 이것도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책에 따르면 Breaking Boundaries, 이건 우리나라 말로도 그대로 그냥 영어식으로 번역을 잡았더라고요. 어떤 경계를 깨다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생태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이 경계를 끊임없이 지금 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앞으로 10년 내에 승부가 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내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이제 지구 생태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책임하고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 한번 보세요. 생태 문제가 단 한 번도 TV 토론의 주제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우리 정말 선배 시민들이 앞으로 정말 관심을 가져서 우리 아이들이 최후의 지구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심각한 위기는 전쟁의 위기입니다. 지금 저는 제가 지난달에 어느 칼럼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것, 이런 제목으로 써서요. 여러분들이 제 이름 치고 북한 핵무기 이렇게 쓰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게 뭐겠어요? 남한 주민들의 전쟁 불감증입니다.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술과 같은 미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거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내에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안 터질 가능성보다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2017년에 독일에서 경험을 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썼어요. 지금 이 전쟁 위기는 많은 국제정세의 변화가 한반도의 전쟁이 터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7년에 제가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연구년을 보냈습니다. 그때 독일의 공영방송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선정적인 보도 거의 안 해요. 그런데 거기서 9월부터 한반도 전쟁 위기, 이런 말이 나오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전쟁 임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공영 1방송, 2방송에서 첫 뉴스가 전쟁 임박이었고요. 이 뉴스가 끝나자마자 긴급 편성 해가지고 한반도 핵전쟁 위기와 유럽의 미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해요.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이 터졌을 시에 이것이 유럽에 미친 영향은 뭐고 이게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이 될 것인가,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긴급 편성해서 토론회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리고 그 연구소가 상당히 좀 유명한 연구소인데요.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라는 데인데요. 악셀 호네트라고 지금 현존하는 철학자 중에 가장 주목받는 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당시 소장이었는데 이분이 직접 저한테 한국에 돌아가지 마라. 지금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곧 전쟁이 터진다는데 한국에서는 그 광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그러한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 어떻게 개미새끼 한 마리 나오지 않아요? No war, peace 이걸 외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느냐? 그건 트럼프한테 잘못된 사인을 줄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오히려 물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라고 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신문인데 거기 마침내 일면 톱으로 한반도 전쟁 임박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어이구 이건 정말 예사롭지 않구나 해서 네이버라는 데 들어갔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더 놀라운 거예요. 검색어 1위가 뭔지 아세요? 류현진 등판 일정이에요. 류현진이라고 아시죠? 야구선수. 걔가 언제 등판할지 이게 지금 한국인들의 관심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소유진 셋째 임신. 소유진이라고 아세요? 예,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예?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우리가 재구성할 수 있죠. 독일 언론이 호들갑을 떤 건가요? 아니면 한국인들이 너무나 끔찍한 불감증을 보인 건가요? 지금 다 당시에 미국의 그런 군 고위 관료들이 증언을 하고 있죠. 빈센트 브룩스, 당시의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군사작전에 관련된 모든 옵션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 전쟁 직전까지 갔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당시에 미국의 합참의장, 고 이전 합참의장이 실제로 미국의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핵전쟁이 거의 터질 직전에 있다라고 미국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당시에 미국의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가 있었나요? 예, 국방부에 있지는 않고 워싱턴 국립 대성당에 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트럼프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수백만 명의 인명이 곧 죽어갈 텐데 이것을 자기가 막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대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걸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 당시에 실제로 전쟁 직전까지 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 방송에서 그렇게까지 방송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를 대부분이 몰라요. 이거보다 더 끔찍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이것은 뭐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한민족 전체가 아마 절멸할 겁니다. 절멸. 지금 한반도는 어떤가요? 전 세계 모든 무기가 다 모여있는 그야말로 지구상의 화약고죠. 그게 지금 한반도인데 여기서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지금 특히 우리 선배 시민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절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고 하는 평화체제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할 것인가.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평화 문제에 대한 관심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사회적 파국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사회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한국 사회를 사회가 없는 사회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Society without the social. 제가 그런 말을 만들어 봤어요. Society without the social. 사회는 사회인데 더 소셜, 사회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가 부재한 사회라는 거죠. 없어요. 아예. 너무나 끔찍한 사회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계속 붙박이로 사회적 자본이라는 데 꼴찌를 하고 있어요. 계속 38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뭐겠어요? 한 사회가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인 인프라들이죠. 사회가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겠죠? 또 위기에 처한 구성원이 있으면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것이 제도적으로 또는 구성원들 사이의 공감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겠죠? 이게 계속 꼴찌입니다. 사회적 신뢰도, 타인에 대한 신뢰, 계속 꼴찌예요. 타인을 안 믿습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 타인에 대한 의존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 이것 또한 꼴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사회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사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극단적 개인주의자들이 그냥 적당히 모여 있는 거예요. 아파트에 옆집 사람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유일하게 아는 게 뭐예요? 층간 소음이 생겼다고 아래층 사람이 올라올 때 얼굴을 보는 거죠. 정말 끔찍한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사례를 안 들게요. 이걸 가지고 밤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회가 붕괴될 수가 있나요? 우리는 사회적이라는 가치가 없는 정도를 넘어서 사회적이라는 말을 불온하게 여기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사회적이라는 말을 쓰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느 진보 정당은 당명의 앞에 사회적, 소셜이란 말을 붙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가지고 1년 내내 토론하다가 결국은 안 붙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사회적이지 않다, 이 말이 가장 큰 욕이에요. 아조찌알, 독일말로 아조찌알이라고 그래요. 사회적이지 않다. 이 말은 인간이 아닌, 인간 이하인, 이런 의미입니다. 거의 가장 심한 욕이에요. 한국에선 소셜이라는 말이 가장 불온한 말이고, 독일에선 소셜하지 않다는 말이 가장 심한 욕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한국에서는 사회적이라는 가치가 폄하되고 불온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인의 삶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극단적 개인주의자로서 각자 도생, 승자 독식하는 이런 지옥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 선배 시민들이 고쳐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세 번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교육의 파국입니다. 한국인의 인성이 너무나 망가졌어요. 지금 사실은 한국 사회가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올해 1월 2일 날 KBS 1에서 하는 쌤과 함께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대한민국 대선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로 이야기한 것은 불평등 문제예요. 저도 한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불평등한 줄 몰랐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가장 권위 있는 국제적인 불평등 비교의 지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 수준이 높은 게 한국이에요.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프랑스 파리 경제대학의 경제학자인데요. 이분이 불평등 문제의 세계적인 권위입니다. 이분이 올해 나온 그러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내놓은 거지요. World Inequality Report라는 거에 따르면 지금 한국은
부자와 빈자 사이에 부의 차이가 52배 나는 나라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부자라 함은 상위 경제적으로 10%의 부의 평균값, 빈자라 함은 하위 50%의 부의 평균값을 가지고 잽니다. 이게 무려 52배 차이가 나는 그러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본주의 국가라고 해도 이렇게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불평등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끔찍한 건 한국인들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평등을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구상에서 한국인들처럼 이렇게 불평등을 사랑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게 더 끔찍합니다. 이것도 지금 전 세계 비교로 가치관 조사라는 게 나와 있어요. World Value Survey라고 하는 사회학자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세계 가치관 조사죠. 여기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수입이 보다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더 격차가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 대한민국은 수입이 지금보다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 라고 답한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24%밖에 안 돼요. 지금보다 차이가 더 벌어져야 된다. 이게 무려 59%입니다. 지구상에서 지금보다 수입이 더 벌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50%가 넘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 끔찍한 일인 거예요. 바로 교육의 파국이죠. 교육 속에서 아이들을 끝없이 경쟁으로 몰아대고 아이들을 끝없이 우열로 나누고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걸 마치 정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는 이러한 교육이 한국인들의 가치관과 의식세계를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육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장 끔찍한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갈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근원적으로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4가지 파국, 생태적인 파국, 또 평화의 파국, 그 다음에 사회적 파국, 교육의 파국, 이 4가지를 우리가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 지금 저도 60이 넘었는데요. 이제 나이 든 세대는 그냥 생태적 파국을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그것은 앞으로 좀 시간이 남았죠. 또 전쟁의 파국, 평화의 파국을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틀림없이 이 생태적인 고통 속에서 또 전쟁의 위협 속에서 대단히 불안정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하고 사회적 가치가 부재한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너무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 시민들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간 겪었던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이런 4가지 파국의 위기를 넘어서 질적으로 새로운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특히 나이 드신 선배 시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받고 있는 대우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합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그동안 이른바 선배 시민들은 너무나 정치적으로 악용을 당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 사회의 진보의 선구가 되기보다는 한국 사회가 지체되거나 혹은 퇴행되는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것은 독일과 유럽 등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그러한 세대가 지금 연령대로 어떤 세대인지 아세요? 예, 70대가 가장 진보적입니다. 70대, 80대가 가장 진보적인 세대입니다. 모든 정치 성향 분석을 보면 7, 80대가 가장 진보적인 성향으로 나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들이 서양에서는 68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입니다. 1968년에 거대한 해방의 물결이 있었고요.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전 세계에 68년도에 젊은 시절을 보냈던 그러한 세대를 열광시켰습니다. 그래서 68이니까 벌써 50년 전이죠. 그 당시에 20대였던 사람들, 지금 대체로 7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분들이죠. 이 분들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진보적인 그러한 그 사회의 중추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만 68혁명이 안 왔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68혁명이 오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왜 한국의 소위 선배 시민들, 나이 드신 분들이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한국의 보수적인 집단에 의해서 악용되어 왔는지, 이것은 사실은 세계적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68혁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왜 한국에서 전 세계 다른 나라와는 달리 70대, 80대가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왔는가를 저는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삶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 거 아시죠? 그 중에서도 이 자살의 질이 너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노인분들이 너무 많이 자살하고 계세요. 이런 나라가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노인분들이 많이 자살하시나요? 그 이유도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54%에서 48%를 왔다 갔다 해요. 평균이 50%입니다. 노인분들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빈곤 상태에 있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대체로 제가 유럽을 봤더니 덴마크가 약 1.5%, 네덜란드가 3.5%입니다. 노인 빈곤의 비율이. 그러니까 100분 중에 한 2분 정도가 빈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2분 중에 한 분이 빈곤 상태예요. 정말로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꿔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선배 시민들은 정말로 행복한 노년을 누릴 저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이 정도의 민주주의를 이루고 이 정도의 경제 성장을 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은 거죠. 누가 이런 기적을 이루었나요? 이건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세요. 식민의 역사, 식민지를 거쳤죠? 그 다음에 해방이 됐지만 또 분단이 됐어요. 분단의 역사, 냉전의 역사, 이것이 내전으로 또 이어졌죠. 한국전쟁, 내전의 역사. 그리고 나서 30년 이상 군사 독재의 역사를 거쳤어요. 여러분 보세요. 근대 국가가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비극을 다 겪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구상. 식민의 역사, 냉전의 역사, 내전의 역사, 군사 독재의 역사까지 다 겪은 거예요. 그걸 뚫고 오늘날의 이런 민주주의와 이런 경제 성장을 만들어낸 게 누군가요? 선배 시민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일상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바로잡아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나눔샘과 선배 시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과 가치들은 한국 사회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하나하나의 일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한국 사회를 질적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선구적인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저는 지금 이러한 모임이 또 이러한 학회가 앞으로 한국 사회를 질적으로 바꾸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확신하고요.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이제 오늘 포럼의 1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부 순서 준비를 위해서 약 한 3, 4분 정도 장례를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